자,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이랑 거의 배경이 똑같죠?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는 이제 훈민정음, 이랑 여러 가지 출판 서적들, 편찬 사업들을 봤죠. 그래서 뭐, 역사서, 의례서, 지도, 지리지, 이런 것들을 봤던 것 같은데,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거기 나와 있는 책들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실록, 역사책에 조선 왕들을 담은 실록, 그러니까 조선 왕조 실록이죠. 그리고 고려의 역사를 담았던 고려사, 고려사 저료, 그다음에 우리나라 고조선부터 전체 역사를 담았던 동국통감, 요건 성종 때 쓰여졌죠. 그리고 그다음에 의례서로서 삼강행실도, 국조오례, 국조오례에는 국가의 공식 행사를, 그다음에 삼강행실도는 일반 이제 백성들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예의를 좋은 사례들을 소개해서 한글과 그림으로 썼던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나요?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어, 지도로 내려오면 팔도도, 그다음에 팔도도도 중요해요. 그런데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태종 때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림만 보고도 이거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태종 나와 주셔야 돼요. 그래서 꼭 좀 너무 이렇게 지도 이름이 길어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기억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리지, 지도랑 지리지 개념도 꼭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냥 땅 모양만 그림만 그려 놓으면 지도고, 거기에다가 여기 이 동네는 어떻고 이렇게 정보가 글로 들어가 있으면 지리지고. 그래서 이렇게 세종실록 지리지, 이런 것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는 과학에 한번 집중을 해 볼 텐데, 마찬가지로 이번 시간에도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세종 때 이런 업적이 가능했던 건 누가? 태종이, 아버지 태종이 왕권을 강화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요거를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요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고려 말에 이제 급진파 신진사대부가 있고 온건파 신진사대부가 있죠. 근데 요들이 좀 성격이 차이가 있어요. 급진파는요, 굉장히 현실적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려? 망했다, 썩었다, 현실적으로 답이 없는 나라다. 다 깨부시고 새로운 나라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버렸잖아요. 이게 급진파라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특징은 꼭 그렇게 유교에만 집중하지 않아요. 물론 유교가 좋은 거고 유교를 따라야겠지만, 과학 연구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냐면 과학 연구는 실제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거든. 그런데 온건파는 아니에요. 온건파는 조금 과격하게 얘기해서 얘들은 찐 십선비예요. 진짜 선비들이라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어찌 왕을 배신할 수 있겠는가, 요 마인드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고려 왕이 아무리 썩어 빠져들어가도, 백성들이 다 뒤질 것 같아도 왕조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 이거죠. 나는 이제 충성을 숭상하는 유교니까. 이게 온건파예요. 그래서 얘들은 굉장히 좀 이상적이에요. 이상적이고 유교 중심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오호 막 이러면서 그냥 수염 쓰다듬고 책 읽고, 오호 공자께서 이르시기를, 이것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에 관심이 없어요. 과학에 관심이 없는데, 세종 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그러니까 지금 이거 사화 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훈구들이 설치기 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살인들이 아직 올라오기 전이고 훈구들이 아직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란 말이야. 건국공신들이. 근데 건국공신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급진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아직 권력을 잡을 때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꼭 아셔야 돼요. 세종 혼자 나는 과학이 좋아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조선 사회라고 하는 게 관료들이 동의해 줘야지 왕도 진행을 하는 거지, 왕 혼자서 아무리 왕이라 그래도 이렇게 명령을 이렇게 하거라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관료들이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싶으면 왕이 이렇게 하거라 명령을 내리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개떼같이 나와가지고 막 근정전 앞에 다 가로막고 막 계속 절하고 막 비키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막 거기서 막 3일 밤낮을 굶고 막 계속 반대합니다 반대합니다 막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럼 왕도 못해요. 그런데 세종이 과학 중심으로 정책을 펼쳤을 때, 그때 일을 하던 관료들이 그렇지 맞는 얘기지 틀린 얘기 없지 이렇게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진행이 된 거고, 그렇게 그들이 동의를 해줄 수 있었던 건 얘들이 급진파 신진사대부 현실적인 애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요 조화로움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요거를 꼭 생각을 하시고 내용들을 한번, 이걸 이해하셨으면 나머지들은 그냥 다 별거 아닌 것들이에요. 단어는 좀 많지만 별거 아닌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국가의 부강과 백성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여기 지금 유교적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잖아. 국가의 부강, 백성 생활의 안정, 이런 것들은 뭐 이것도 유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이지만 사실 유교는 이거보다는 충성, 효도 이런 거죠. 근데 국가의 부강, 백성 생활의 안정 이런 건 현실적인 거거든. 이런 것들은 급진파 신진사대부들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건국공신인 그 사람들이 중요시 여겼던 거고, 세종 때까지만 해도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는 거죠.
이렇게 꼭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업적들, 과학적 발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왕실의 권위와 연결된 천문현상 및 역법. 그러니까 천문현상은 뭐 이제 밤하늘의 별 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그 과학 시간에 배우지 않나요? 그 뭐야, 이렇게 뭐 별자리 지도도 달마다 바뀌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북두칠성 하나 말고는 몇 월 달에는 무슨 별자리가 뜨고 이런 게 바뀌잖아요. 이제 그런 걸 토대로 해서 1년의 계절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그걸 바탕으로 만드는 게 달력 아니야. 달력을 만드는 방법이 여기 나오는 역법이에요. 근데 역법은 생각보다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역법 만드는 게 진짜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가 분명해 보니까 뭐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기 전까지가 하루고 그다음에 다시 해 떴으면 다음 날이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역법 만드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죠. 정확하게 24시간일 것 같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24시간 몇 분 몇 초예요. 그럼 몇 분 몇 초가 모이고 모이면 그것도 24시간이 된다고. 그럼 이 하루를 낄 거야 말 거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역법을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농사를 위해서 1년의 계절 변화를 이제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꼭 그런 달력을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도 백성들의 생활과 관련된 농업 기술, 씨를 뭐 어떤 씨를 뿌리면 좋을지, 품종은 어떻게 개량하면 좋을지, 또 농기구는 어떤 농기구를 쓰면 좋을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인쇄술, 그다음에 의학, 그다음에 아프지 말아야죠. 그다음에 국가의 안전과 관련된 국방 기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근데 이게 되게 안타까운 시기인 게 우리가 앞전에 사화를 배웠잖아요. 근데 순구 공신들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가 조선이 과학이 발전하는 거의 마지막 시기라고 보셔야 돼요. 그 뒤로 가면 과학이 발전 안 한다는 아닌데 과학 발전 속도가 급격하게 떨어져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일제시대를 당했던 이유도 내가 볼 때는 살인 때문이 커요. 그러니까 우리도 막 계속 기술 발전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래야 강해질 수가 있는데 뭐 맨날 그냥 논어맹자나 쳐 읽고 있으니 뭐가 발전을 하나.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막 그 되게 억울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 갑자기 이렇게 흥분하니 화약을 중국에서 발명했어요. 중국에서 발명했어. 우린 바로 옆에 있는 나라잖아. 그리고 우리도 화약을 이미 고려 말 때부터 쓰기 시작했다고. 그럼 화약을 쓰는 방법들이 계속 개발이 돼야 되는데 더뎌요 그게. 근데 유럽은 그거 받아다가 막 엄청나게 기술 발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나 이런 아시아권 국가들이 결국 침략을 당하는 건 우리잖아요. 화약을 발명한 것도 우리인데 화약을 이용해서 침략 당하는 것도 우리야. 이게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냐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꼭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죠. 훈구 공신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을 때가 과학이 적극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였고 그 뒤에 사화를 거치면서 살인들이 집권한 뒤로는 조금 과학 발전이 많이 속도가 엄청나게 더뎌졌다. 요거를 생각하시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나하나 사례를 보면 별거 없습니다. 우리 오늘 배우는 내용의 대부분은 세종일 거예요. 근데 거의 이것만 태조 때예요. 태조 이성계 때.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 그래서 이것도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처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림만 보고도 아 이거 이렇게 생각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고구려 때 천문도라는 게 있었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데 이 고구려 때 그려진 천문도를 바탕으로 태조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별자리의 변화를 그러니까 별자리 지도예요. 별자리의 지도를 그려낸 게 천상열차 분야 지도입니다. 그래서 뭐 앞에야 그렇더라도 이게 밤야자라고 생각하시고 그죠? 밤야자라고 생각하시고 밤의 별자리 그림이다. 이렇게 이게 천상열차 분야 지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크게 한번 담아봤습니다. 근데 저거다 되게 한자 되게 이쁘게 잘 썼다. 어쨌든 이게 이제 밤하늘 딱 봐도 밤하늘 별자리 그림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훨씬 자세하지 않나요? 그죠? 어쨌든 천상열차 분야지도 어 방금 든 생각인데 이거랑 과학과랑 어떻게 연결해서 수업을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다.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꼭 기억해 주세요. 태조 천상열차 분야지도 이렇게 해서 밤하늘의 별지도를 그려서 어떻게 해서든 천문 현상 밤하늘의 별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기상 변화 이런 것들을 예측하려고 노력을 했었다. 이런 노력을 한 이유는 농업 때문에. 꼭 그리고 왕실의 권위도 굉장히 중요해요. 해성이 언제 떨어지고 이런 걸 정확하게 예측할수록 되게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인정받는 왕이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세종 역시 세종이죠. 역시 세종이에요. 그래서 혼천의, 간의 이런 천체 관측 기구들이 만들어집니다. 혼천이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간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체 관측 기구들이 만들어진다는 거 정도 보시면 되겠고, 앙부일구, 자경루 이런 시간을 시계죠, 시계 말 그대로 시간을 측정하는 기구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앙부일구, 이 앙부일구는 시간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게 똑같은 시라고 해도 그게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여름에는 해가 길고 겨울엔 해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해가 빨리 떠서 늦게 지고 겨울에는 해가 늦게 떠서 빨리 지죠. 맞나? 내가 맞게 얘기한 건가? 여름에는 해가 빨리 떠서 늦게 지고 겨울에는 해가 늦게 뜨고 빨리 지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떠 있는 각도 높이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 앙부일구로는 그날의 시간도 알 수 있지만 그때의 절기나 날짜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지금 요 십자표가 되어 있는 게 이 그림자의 길이나 각도를 통해서 지금이 그러니까 몇 월 며칠 정도인지도 같이 표시가 됩니다. 이 시간과 함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자경루는 이 격이 때리다라는 건데 스스로를 때리는 종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물의 흐름은 이제 중력에 따라서 일정하게, 그러니까 쏟아지는 물의 양이 같으면 이제 물이 흐르는 속도도 같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각도가 일정하고 쏟아지는 물의 양이 같으면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양이 흐르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그 일정함을 이용해서 시계를 만든 게 자경루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칠정산이라고 해서 한양을 기준으로 한 최초의 역법인데 그동안은 사실 중국의 달력을 받아다가 썼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을 기준으로 달력을 만드는 방법을 몰랐거든. 근데 이때 처음으로 한양을 기준으로 이제 우리만의 달력을 계산해내는 방법을 알아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칠정산은 내편 외편으로 구성이 되고 중국과 아라비아의 역법을 조금 참고해서 제작이 됐습니다. 뭐 이순지 이런 사람들이 제작을 했죠. 그래서 칠정산 이렇게 보시면 칠정산 내편 외편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조금 사진을 크게 담아봤는데 혼천의 간이 이렇게 되고 이제 지구를 중심에 놓고 아직은 이제 마치 서양처럼 지구가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던 시기였어요. 나중에 조선 후기 가야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어쨌든 그렇게 지구를 중심에 놓고 하늘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규칙적으로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만든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왼쪽이 앙부일구고 오른쪽이 자경루, 물시계죠, 물시계. 물의 흐름을 이용해서 시계를 측정하는 그런 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앙부일구는 일부러 종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설치를 했어요. 사람들이 좀 보고 쉽게 시간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나중 되면 휴대용 그런 것도 생겨요. 휴대용 해시계도 생겨서 사람들이 조금 쉽게 시간을 알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농업을 보면 일단 치구기는 사실은 이거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강우량을 측정하는, 강우량이라고 하는 건 비의 양이죠. 떨어지는 비의 양인데 이걸 측정하는 기계를 만든 건데 뭐 별건 없고요. 그냥 요거예요. 어떤 원리인지 바로 아시겠지 않나요? 요 지금 쇠로 돼 있는 거 있죠. 이게 물통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돌에 박아서 이 돌 바닥을 평평하게 해서 이제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 다음에 이 비가 오면 이 빗물이 여기에 담기겠죠. 그럼 그 양을 측정하는 건데 치구기의 의미는 어디에 있냐면 기록에 있어요. 사실은 기록. 그러니까 치구기로 계속 측정을 한 다음에 오늘이 몇 월 며칠인데 오늘은 비가 이만큼 내렸네. 오늘이 몇 월 며칠인데 오늘은 이만큼 내렸네. 그거를 올 때마다 측정을 해요. 그걸 몇 년 반복해. 그러면 규칙성을 알 수 있겠죠. 3월 달에는 오긴 왔는데 적당히 왔네. 4월 달에는 그냥 거의 안 오네. 5월 달에 조금씩 오기 시작하네. 6, 7월 대박이네. 뭐 태풍 장마 장난 아니네. 이런 일련의 흐름을 알 수 있고 이걸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종 때 치구기가 개발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농사직설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고요. 농사직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농사법을 담은 책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농사법을 담은 책들도 중국에서 받아와서 썼었는데 농사직설은 아예 만들 때부터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동네 시골에 가요. 관리들이 가서 그 동네에 제일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막걸리 한 잔 사드리면서 요새 농사 어때요? 이러면서 이 농사 이런 거 어떻게 지으세요? 너무 잘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할아버지들이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 동네는 좀 날이 춥기 때문에 씨를 언제 뿌려야 되고 씨도 뭐 어떻게 골라내야 되고 뭐 이렇게 비료는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줘야 되고 비료로 사람 똥을 쓰면 그 똥을 어떻게 썩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줘요. 근데 그게 동네마다 달라. 왜냐면 한반도 좁아도 나름대로 남쪽 지역이랑 중부 지역이랑 북부 지역이랑 온도나 이런 것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말 이 동네에서 농사를 오래 지어봐야만 알 수 있는 노하우들, 우리 동네의 노하우,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정에 정말 맞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는 책이 농사직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꼭 우리나라 사람이랑 인터뷰를 하고 만든 책이다라는 걸 생각하셔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그런 농사법을 담은 책이다라는 거 꼭 생각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인쇄술인데, 인쇄술은 사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는 학문을 중요시하는 나라잖아요. 과거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책을 많이 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인쇄술이 개발이 돼도 그 개발된 인쇄술을 더 발전시키려고 이렇게 막 개미자, 갑인자, 의뢰자 쭉쭉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개미자고, 이게 갑인자고, 이게 의뢰자예요. 근데 뭐 개미자, 갑인자, 의뢰자 이걸 다 외워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인쇄술이 발전했다만 기억해 주세요. 태종 때는 개미자, 세종 때는 갑인자, 세조 때는 의뢰자, 이렇게 안 하셔도 괜찮아.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제 인쇄술의 원리 정도는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금속으로 글자를 미리 이렇게 도장처럼 파둔 다음에 이제 책을 만들 일이 있으면 그 위에다 잉크만 발라서 도장처럼 찍어내는 방식으로 책을 만드는, 이렇게 하면 책을 훨씬 빠른 시간 안에 훨씬 쉽게 많이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책이 자체가 많아졌으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퍼질 수 있겠고,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받아보고 그 안에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은근히 안 그럴 것 같은데 평민 자제들 중에서도 과거 합격자들이 생각보다 나와요. 근데 이건 사실은 그 사람의 엄청난 노력도 있지만 애초에 책이 없으면 노력이 어딨어. 농사나 지을 일이지. 근데 그 사람한테도, 그렇게 가난한 사람한테도 책이 흘러갈 정도로 책이 많이 인쇄가 되고 생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막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막 남의 땅 빌려서 농사 짓는 집에서도 과거 합격자가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신분 역전하고 그런 경우들이 조선시대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보통은 그런 경우예요. 아버지가 선택을 하는 거지. 너는 농사는 내가 지을 테니, 내가 늙어 죽어도 내가 지을 테니 너는 공부나 해라. 이런.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모습이죠. 네. 그런 어떤 쉽지 않은, 그거 되게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이게 지금 내 자식은 공부 열심히 시키고 일은 내가 해야지 하는 마인드가 당연한 마인드가 아니에요. 이거 되게 근대적인 마인드예요. 감사하고 공부해. 그리고 이 수업 들었으면은 집에 가기 전에 이제 담임선생님한테 핸드폰 받으면은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딱 카톡 하나씩들 보내고, 담임선생님한테 검사 맞고, 안 보냈으면 뒤지게 더 터지고. 알았어? 쉬운 게 아니라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공부들 해. 내가 안 했어서 그래. 난 중학생 때 별로 안 했어 그래.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의학도 많이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향약집성방, 의방유치 이런 책들이 나오는데, 향약집성방이 좀 더 중요해요. 의방유치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향약집성방이 왜 중요하냐면, 그 전에도 향약구급방이라 그래서 고려시대 때 약학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은 중국 중심 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슨 약재, 무슨 재료는 어느 병에 좋다, 어느 질환에 좋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우리가 구할 수 없는 약초들이에요. 그래서 별 의미가 사실은 없었는데, 향약집성방은 정말 한반도 안에서 쉽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정말 길만 걸어도 볼 수 있는 그런 야채들, 식물들, 그런 것들을 주로 내용으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기에 걸리면 이 약초가 좋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막 고사리 뭐 이런 거예요.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깻잎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죠. 내가 기르던 농작물 중에서 내가 지금 아픈데 내 병에 도움 되는 게 내가 원래 기르던 거 중에 있어. 아니면 내가 원래 기르던 건 아니지만 동네 요 앞에만 걸어만 나가도 있는 거 중에 있어. 그러면 얼른 따다가 해 먹으면 되니까 정말 많은 도움을 줬던 게 행약집성방입니다. 어떻게 보면 농사직설이랑 조금 비슷하기도 하죠. 그다음에 의방유치, 이렇게 당시까지의 의학에 관한 모든 지식을 모아놓은 책이 이제 의방유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종식이라는 거. 그다음에 국방기술도 발전을 하는데, 화약을, 사실 화약은 고려 말 때 이제 원나라로부터 전해져서 조금씩 계속 개발이 돼요. 개발이 됐다가 그 개발 극점에 다다른 게 이제 세종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태종 때도 많이 개발이 됐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북선 있죠. 거북선이 이제, 거북선은 요즘 사람들이 거북이처럼 생겼으니까 거북선이라고 부르는 거고, 원래 이제 사료 용어는 귀선이에요. 근데 그것도 어차피 거북 귀자니까 뭐. 네, 귀선인데, 귀선이라는 단어가 처음 보이는 건 의외로 태종 때예요. 그러니까 태종 때 이미 거북선의 형태로 배를 만드는, 그러니까 배 위에 철갑을 두르는 그런 배를 만드는 모델은 이미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순신 발명품이 아니라.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조선시대 화약 기술 개발의 정점은 역시 신기전과 화차인데, 요게 이제 신기전과 화차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 화살 끝에다가 요게 핵심이에요. 화살에 화약을 달아요. 그래서 이 화약이 폭발하면 요게 이제 심지죠. 여기다 불을 붙이면 쭉 타들어가다가 여기서 폭발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요 폭발력을 가지고 화살이 나아가겠죠. 그래서 사람이 팔 힘으로 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멀리 날아가고 살상력도 크겠죠. 그러니까 사람 몸에 깊이 박히겠죠. 여기 이제 신기전인데 이렇게 수레에다가 이렇게 화살을 잔뜩 이렇게 실어 놓고 이렇게 불을 이제 이 심지들을 한 대 묶는 거죠. 그 다음에 불을 붙이면 이렇게 쫙 타들어갔다가 이제 화약이 폭발하면서 발사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발사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런 식으로 발사가 됩니다. 어이 잘 나간다. 우두두두두두두. 그래서 핵심 원리는 화살에 화약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화약을 이제 발사되는 순간에 폭발시켜서 화살이 멀리 날아가도록 하는 건데 그 화살들을 이제 한 대 모아놓고 동시에 발사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이렇게 한번 원리를 봤습니다. 나름대로 멋있지 않아요? 우리 무기인데 왜 양키들이 좋아하지? 어쨌든 그렇고 요거는 현대식 다련장 무기 발사 장면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비슷하죠? 물론 이제 현대니까 규모나 파괴력 이런 건 당연히 상대도 안 되게 지금 게 당연히 훨씬 더 세지만 기본적인 원리 구조가 비슷하다는 게 보이죠. 그래서 현대식 다련장 무기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도 세종대 요 신기전과 화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수업으로 돌아와서 한 번씩 이렇게 발사되는 모습들을 봤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을 쭉 봤어요. 근데 뭔가 좀 느껴지셔야 돼. 생각해 보세요. 봤던 거죠. 혼천의, 간의 이거 뭐였어요? 이제 그 천문현상 관측하는 기구였죠. 그다음에 앙부일구 해시계, 자경루 물시계였죠. 그다음에 칠정산 달력이었죠. 그다음에 치국이 비 오는 양 측정해서 기록하는 거였죠. 그다음에 갑인자 뭐예요? 인쇄술이었죠. 그다음에 향약집성방 이거 우리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초들 모아놓은 거고 의방유치 당시까지의 의학백과사전이었고 신기전 화차죠. 그리고 훈민정음 해례본까지 다 누구예요? 결국에는 세종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금 세종을 되게 킹왕 짱인 것처럼 이렇게 올려놓고 있지만 세종을 이렇게 보셨으면은 누구도 떠올려야 돼. 태종. 세종이 이렇게까지 어마어마하게 반짝반짝한 정말 별처럼 빛나는 업적들을 세워놓을 수 있었던 건 누가? 태종이 왕권 강화라는 바탕을 마련해 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태종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모두 세종의 시기 때 완성이 된 과학적 업적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거는 그냥 간단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양반 중심의 문화가 발달했고요. 그래서 한문학은 한자로 쓴 문학을 말해요. 어, 그럼 이런 질문이 들어올 수 있죠. 아니 훈민정음을 만들었는데 왜 문학은 한자로 하느냐? 시 이런 걸 한자로 쓴다는 거니까 왜겠어요?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동문학이라고 하는 이렇게 우리나라 전통의 여러 가지 시들을 모아놓은 책도 발간이 되고요.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대부들이 그림도 그려요. 주로 이제 사군자라 그러죠.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를 많이 그리고 강의 안에 고사관수도 흐르는 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평안하게 누워있는 선비의 모습을 그린 거고요. 그다음에 화원, 직업적으로 아예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국가기관도 있어요. 도화서라고 하는데 도화서에서 근무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화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국가의 공식 예식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인데 개인적인 작업들도 많이 해요. 정말 개인의 예술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경우죠. 왜 학교 미술 선생님들도 원래 직업은 학생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는 거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돈이 되건 안 되건 이제 개인의 어떤 예술적인 그런 걸 위해서 개인 작품들을 만드시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들어진 작품이 몽유도원도예요. 몽유도원도는 안견이라는 사람이 그렸는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화원이에요. 화원인데 자기가 직업은 화원이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자기의 어떤 예술적인 혼을 뭔가 이렇게 딱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그리고 싶어서 몽유도원도를 그린 거죠. 안평대군의 꿈을 그렸다고 하고 신비로운 이상세계를 표현했다고 하죠.
위에 있는 강희안은 그냥 관료예요. 선비입니다. 안평대군은 또 수양대군과 형제이기도 하고 수양대군이 이제 계유정난을 일으키고 세조가 됐을 때 그 계유정난 과정에서 죽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고 여기 이제 강희안이 그렸던 고사 관수도예요. 근데 뭐 이 그림을 기억해 달라는 건 아닌데 참 편해 보이지 않나요? 그죠? 그냥 이렇게 저런 어떤 표정으로 지내고 싶네요.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몽유도원도의 안견의 몽유도원도예요. 이렇게 나름대로 뭐 이런 꿈을 꿨다고 해요. 근데 별 감흥 없죠? 이게 사실 저도 그래요.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역사 교사면 이렇게 막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렇게 이 시대 때 이런 그림을 그렸다니 막 이런 반응을 해야 자연스러울 텐데 저도 뭐 이렇게 고대 미술에 무슨 조예가 깊고 그런 게 아니니까 뭐가 그렇게 저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뭐라고 마무리를 해야 돼?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에 도자기는 조금 볼만해요. 분청사기라 그래서 원래 고려시대 때는 청자가 발전을 했었죠. 근데 거기다가 백도가루를 칠해서 조금 더 단단하고 이제 좀 깨지지 않게끔 만든 게 분청사기고 그다음에 중후기로 넘어가면 백자가 널리 사용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설명을 듣는 것보다 사진을 보시는 게 훨씬 나아요. 이게 이제 조선 초에 만들어졌던 분청사기가 이제 왼쪽 모양이고 조금 더 투박한 모양이고 색깔이 조금 안 이쁘죠. 네. 색깔이 누리티티하면 분청사기예요. 그래서 약간 보셨을 때 별론데 분청사기예요. 그리고 어머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 있고 하야면 백자고 조선시대 중후기에 그다음에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 있고 푸르르면 그건 고려청자고 이해되시겠죠? 하여튼 되게 이쁘면 고려청자 아닌 백자인데 이쁜데 파라면 고려청자고 이쁜데 하야면 조선 중후기의 백자고 이렇게 안 이쁜데 누르티티하면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의 분청사기고 요래요. 이것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음악 측면에서도 이런 나름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